갓난아기는 참 귀엽지만 귀여운 만큼 돌보기 너무나 힘들죠. 육아는 템빨이라고 할 정도로 온갖 제품이 넘쳐나는 요즘도 이렇게 힘든데 과거엔 얼마나 더 힘들었을까요? 옛날의 육아에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먹이는 일이었습니다. 기저귀를 갈아주거나 어르고 달래며 놀아주는 건 사실 누구나 해줄 수 있었지만 아기를 먹이는 일에는 엄마가 꼭 필요했으니까요. 하지만 모유가 잘 나오지 않거나 아기 엄마가 출산 중에 사망하는 등 아기를 먹이기 힘들어지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요즘이라면 분유를 먹였겠지만 역사 속의 아기들에겐 아쉽게도 분유는 19세기 말에나 제대로 된 분유는 20세기에나 등장했습니다. 가장 흔한 방법은 유모를 고용하는 거였죠. 하지만 그것도 돈과 여유가 받쳐줘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상류층이야 출산 후 편안하게 회복하며 아기는 유모에게 맡기고 하루 1시간 정도만 아기를 만나면 애가 알아서 잘 컸다지만 가난한 집에선 유모를 고용할 여유도 없고 돌봐야 할 아이가 너무 많아 아기 하나만 붙잡고 있을 수가 없는 데다가 엄마도 일을 나가야 했기에 주변에 아기를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집안일 하랴 애들 돌보랴 밖에서 일까지 하고 돌아온 엄마가 젖을 물릴 수 있는 몇 번을 제외하고는 아기들은 모유가 아닌 다른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게 이유식 아닌가 싶으시겠지만 요즘의 이유식은 보통 4에서 6개월경에 시작하는 데 반해 이 옛날의 아기들은 태어나자마자 모유가 아닌 다른 음식을 먹어야 했죠. 갓 태어난 신생아에게 이유식이라니 아기 키워보신 분들께선 이미 경악하고 계실 것 같네요. 신생아를 비롯해 아기에게 주로 먹였던 음식은 빵을 물에 푹 적시고 불린 뒤 설탕을 뿌려 만든 죽이었습니다. 딱히 영양분이 많아 보이는 음식은 아니죠. 여유가 있다면 물 대신 우유를 넣었는데 당나귀의 젖을 최고로 쳤고 그게 없다면 양이나 염소의 젖을 썼지만 보통은 가장 흔한 소의 젖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 가게 주인들은 돈 욕심에 눈이 멀어 우유에 물을 많게는 절반씩 타고는 했습니다. 그럼 색도 맛도 밍밍하겠죠? 일단 팔아치우면 그만이라는 생각에 가게에서는 분필을 만드는 백악을 우유에 갈아 넣어 색을 맞췄습니다. 게다가 아직 냉장고도 없었기에 우유는 금방 상해버렸죠. 물과 백악을 탄 상한 우유라니 그런 걸 아기에게 먹이면 배탈과 설사는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목장에서 키우는 아기는 더 잘 먹었느냐 하면 딱히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당시 우유는 제대로 살균 처리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아기의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았죠. 심지어 아기를 직접 소의 젖에 가져다 대서 먹이기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여러 병균을 함께 먹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요즘은 아기가 1살이 되기 전에는 우유를 주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밀가루를 물에 반죽해 오븐에서 과자처럼 구운 뒤 곱게 빻은 가루를 우유에 타서 분유처럼 먹이거나 육수에 곡물을 끓여 죽처럼 만들거나 에로루트라는 뿌리 식물을 삶아 으깨서 먹였습니다. 특히 아기가 비실비실해 보이면 이런 걸 먹였는데 탄수화물 말고는 영양이랄 게 없었지만 겉으로 보기에 한동안은 통통하게 살이 오르는 듯 했죠. 하지만 부족한 영양분으로 인해 아기들은 구루병이나 괴혈병에 시달렸으며 근육, 뇌, 뼈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해 일찍 사망하고는 했습니다. 태어나서 6주가 되기도 전부터 모유가 아닌 이런 음식을 먹었다면 그것보다도 더 빨리 사망했죠. 게다가 이렇게 준비한 음식을 아기에게 먹이기 위해선 정말 지루하고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기 입에 맞을 정도로 조그만 숟가락에 우유를 몇 방울 올려서 넣어주는 걸 반복해야 했거든요. 배고파서 울고 있는 아기가 얌전히 받아먹을 리는 없으니 먹는 게 반, 버리는 게 반이었습니다. 그게 답답했는지 16세기부터는 이유식을 먹이기 위해 펫보트라는 걸 쓰기도 했습니다. 이건 이유식을 아기 목에 직접적으로 밀어넣어 모유수유보다도 더 빠르게, 더 많이 먹이는 데 썼는데 아기에겐 거의 고문이었을 듯합니다. 그런가 하면 아기 입에 어른 손가락을 물려놓고 손가락에 우유를 조금씩 흘려넣어 먹이고는 했습니다. 의사가 수술을 할 때도 손을 당내 만에 가지고 싸우던 시절이니 아기 입에 넣는 손가락도 그리 깨끗하진 않았죠. 그런 와중 1860년에 신이 내린 것만 같은 발명품이 등장했으니 바로 빨대가 달린 유리병으로 만든 아기 젖병이었습니다. 아기에게 우유를 먹이기 위한 젖병은 고대 때부터 꾸준히 주전자 형태로 있어 오긴 했지만 설거지하기도 힘든 데다 유모를 고용하면 됐기에 잘 쓰이진 않았습니다. 1851년에도 코르크 마개를 씌운 비슷한 젖병이 프랑스에서 발명되긴 했지만 그걸 비롯 고대부터 이어져 온 젖병은 어른이 아기 곁에서 먹는 속도에 맞춰 입에 물려주고 있어야 했던 데 반해 이 새로운 발명품은 아기 옆에 두기만 하면 아기가 스스로 먹을 수 있다는 점에서 너무나 획기적이었죠. 산업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인구가 늘어나면서 유모의 수보다 아기의 수가 더 많아 유모를 구하기 점점 더 힘들었던 시절
아기 밥 먹이는 데만 하루가 다 가는 것에 지쳐있던 엄마들은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너나 할 것 없이 젖병을 사들였습니다. 그렇게 예전보다 젖병을 쓰는 아기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죠. 기존의 도자기와는 달리 이 시기에 많이 쓰이기 시작한 투명한 유리병은 속이 아주 잘 보였기 때문에 청결해 보인다고들 생각했습니다. 1845년에 등장해 흔히 쓰이기 시작한 고무 빨대와 고무 젖꼭지는 처음엔 냄새가 아주 고약하긴 했지만 촉감이 실제와 비슷해 아기들이 금방 적응했죠. 게다가 요즘 아기용품처럼 젖병 회사마다 멋있거나 귀여운 이름과 함께 이 새로운 젖병을 내놨습니다. 프린세스, 알렉산드라, 마미의 달링, 리틀팻, 빅토리안, 내셔널, 작은 천사, 엠파이어 같은 이름은 질도 좋고 안전하다는 인식을 주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들은 직접 병을 쥐고 우유를 마시는 아기를 둔 걸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기 젖병의 문제는 뭐였을까요? 가장 큰 문제는 소독과 세척을 하지 않았다는 데 있었습니다. 이 시절의 생생정보통이자 집안일과 관련해 모르는 게 있다면 누구나 보았다는 비튼 부인의 집안 관리법을 한번 볼까요? 비튼 부인은 유리병, 고무빨대, 고무 젖꼭지로 이루어진 이 병 안에 우유를 넣어 주고 난 뒤에 젖꼭지는 새로운 걸로 교체할 때까지 세척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으며 젖꼭지는 2주에서 3주에 한 번씩만 갈아주면 된다고 적었습니다. 아기가 우유를 먹은 고무 젖꼭지와 빨대를 2주에서 3주에 한 번만 씻거나 바꾼다니 얼마나 끔찍한 냄새가 났을지 상상만 해도 소름이 끼치네요. 아직 병을 끓여서 소독한다는 인식도 부족했던 데다 제대로 씻지도 않았고 설령 씻는다 해도 이 시절의 세제는 아무리 적게 섭취해도 독이 되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신생아부터 아장아장 걷는 아기들까지 입에 물었던 이 젖병 안에선 박테리아가 바글바글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젖병을 문 아기들은 정말 순식간에 죽어나갔습니다. 의사들은 이 젖병을 강력하게 반대했지만 무지했던 사람들은 위험성을 잘 느끼지 못하고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이 젖병을 썼습니다. 그러다 1897년 미국 뉴욕주의 버팔로시에서 이 젖병을 법으로 금지할 때쯤에야 이 젖병에는 살인자, 킬러라는 별명이 붙게 되었습니다. 1894년에는 조금 더 안전한 바나나 형태의 젖병이 발명되면서 기존의 살인 젖병을 밀어내기 시작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920년대까지도 이 젖병은 계속해서 널리 쓰였습니다. 어른이 계속 손으로 쥐고 있어야 하는 다른 젖병과 달리 어른이 신경 쓰지 않아도 아기 혼자 먹을 수 있다는 게 아기가 죽을 위험도 무릅쓸 만큼 그토록 큰 메리트였던 거죠. 썩은 우유가 말라붙어 있고 박테리아가 바글바글한 젖병을 갓난아기에게 물린다니 너무나 끔찍한 살인 젖병의 이야기였습니다. 흥미롭게 보셨나요?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